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냥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궁금하시죠? 그게 뭐냐면 1971년에요 충남 공주에서 깜짝 놀랄 만한 유물이 발견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백제 무령왕릉이라는 거죠. 이거요. 이게 발견된 겁니다. 근데 왜 깜짝 놀랄만 하냐면 고대 왕들의 무덤은 이게 누구 묘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묘지석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 안에 기록으로서 이 무덤은 무령왕릉이다 이렇게 확정을 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희한한 게 이 무령왕릉이 말이에요. 무덤 형식이 짱깨 남조의 무덤 형식이었던 거예요. 짱깨 무덤에 무령왕릉이 묻혔던 거예요. 놀랍잖아. 아니 왜 백제왕이 짱깨 무덤을 묻혔지? 오늘은 이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게 이제 무령왕릉의 내부입니다. 이게 이제 석수라고 하고요. 이제 귀신을 물리치는 석수, 동물의 동물. 그 다음에 이 석수 앞에 이게 묘지석 2개가 있습니다. 나란히. 그리고 이게 오수전이에요. 아니 무슨 그리고 토기. 최초로 들어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 묘지석 2개잖아요. 근데 이 묘지석 안에 기록을 보셔야 됩니다.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은 나이가 62세인 계묘년 병술일인 초하루인 5월 7일 임진일에 돌아가셨다. 5월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안장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왜 이 묘가 백제 무령왕릉이냐? 이거죠, 이거.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 사마라는 어떤 이 이름인데, 이게 삼국사기 기록에도 있습니다. 이겁니다. 백제본기에 보면 서기 501년에 이제 무령왕이 왕이 되는데, 무령왕의 이름은 사마 또는 융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523년에 5월 임금이 돌아가셨다. 시호를 무령이라 하였다. 이래서 이 묘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 사마. 그래서 무령왕릉이라는 거예요. 왜 무령왕릉인지 알게 됐는지 아시죠? 이거 묘지서 이것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이 고대 이 왕릉급 묘에서 이 어떤 왕이 묻혔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최초 확실한 물증이 나온 게 와 대단해. 그리고 이 사마라는 그 이름이 일본 서기에도 있더라고요. 일본 서기에 보면 백제 신찬에 따르면 동성왕이 무도해서 뭐 백성들에게 포악했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동성왕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무령왕이 이제 왕이 됐다는 내용인데 휘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진짜 이름인 거예요. 희라는 얘기는 사마. 일본 서기에도 나옵니다. 사마라는 게. 그러니까 무령왕의 이름은 사마야. 삼국사기 기록에도 사마. 이 묘지석에도 사마.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묘는 무조건
문영왕릉이죠. 근데 특이한 게 이 무덤 형식입니다. 그 중국 남조의 나라의 어떤 무덤 형식인 거예요. 벽돌 무덤. 자, 그러면 왜 무령왕은 이 중국 형식의 무덤에 묻혔을까? 무령왕과 양나라 사이에는 어떠한 교류가 있었고 어떠한 커넥션이 있었을까? 이걸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령왕이 되기 전부터 백제는 이 중국 남조 나라들하고 교류가 아주 활발했었다고요. 서기 425년에 유송, 송나라죠. 이때는 그 유의룡이라는 이 유송의 왕이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냈냐면 겸알자, 알자입니다. 알자. 뭐 의식을 주관하는 어떤 그런 관직이에요. 려구 은자를 보냈다. 백제. 이런 기록이 있고요. 서기 450년 여비 비유왕이죠. 이때는 뭐 특산물도 바쳤던 모양이야. 뭐 특산물이라고 뭐 있나? 백제. 어쨌든 특산물을 바쳤어요. 그리고 이제 표문을 올려서 이 비유왕이 그 영림, 그러니까 주역이죠, 주역. 전보는 도구, 뭐 허리에 차는 쇠네, 석궁이죠. 이거를 이제 보내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줘요. 그리고 동성왕 때 남제의 소색이 겸알자, 이제 의식을 주관하는 애들, 손부라는 사람을 이제 백제로 보냅니다. 이렇듯이 무령왕이 왕이 되기 전에도 이 중국 남조의 나라들과 이 백제하고는 굉장히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거죠. 뭐 사신은 주구장창 왔다 갔다 했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무령왕이 서기 501년에 이제 동성왕이 그 관료한테 참사를 당한 이후에 이제 왕이 됩니다. 501년에. 근데 희한한 게 중국에서도 502년에 그 남제의 그 소연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양나라가 건국이 된 겁니다. 아주 신기해. 동성왕 때도 동성왕이 왕이 될 때 남제가 건국이 됐잖아요. 백제하고 이 중국 남조의 나라들과는 뭔가 있었던 것 같아, 전생에. 어쨌든 무령왕이 즉위한 그 다음 해에 양나라가 건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서기 512년, 이제 왜 이렇게 늦게 양나라에 사신을 보냈냐면 무령왕이 즉위하자마자 고구려하고 약간의 충돌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늦었어요. 512년에 양나라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521년, 그러니까 계속 무령왕 시기에는 고구려하고 계속 충돌이 있었단 말이죠. 11월에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제 표문을 올립니다. 뭐라고 표문을 올렸냐면 백제가 여러 번 고구려를 격파하여 비로소 그들과 우호 관계를 맺었고 다시 백제가 강국이 되었다. 이런 표문을 양나라 왕한테 보냅니다. 야, 우리 옛날에 고구려한테 한번 얻어맞았는데 다시 회복했어. 우리 좀 알아줘.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물론 이제 양나라 왕한테 우리가 이렇게 회복이 됐다,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의미도 있지만 이때 사신을 보낸 이유는 책봉이에요. 책봉. 12월에 양무제가 조서를 보내서 무령왕을 책봉하면서 이제 말합니다. 행 도독 백제 제군사 진동 대장군 백제왕 여룡은 바다 밖에서 변방을 지키며 멀리 와서 조공을 바치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책봉을 해주는 거다. 근데
그 전에는 진동대장군이잖아요. 진동대장군. 이거보다 한 단계 높이 영동대장군으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서기 524년에 양무제가 이때 그 523년에 무령왕이 죽고 그 아들인 성왕이 왕이 되죠. 그때 양무제가 다시 또 책봉을 해주는 거죠. 성왕을. 지절 도독 백제 제군사 수동장군 백제 왕으로 책봉하였다. 서기 534년 양날의 사신을 보내 조공했다. 그리고 서기 538년에 사비로, 지금의 부여죠. 거기로 천도를 합니다. 성왕이. 그러니까 사비 천도하기 전 538년 전에, 그러니까 무령왕이 왕이 된 501년부터 한 30여 년간 양나라하고는 그냥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였던 거죠. 이것만 봤을 때도 이랬던 사이입니다. 양나라하고. 그러니까 이 양나라의 어떤 무덤 형식이 백제 안에 축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실체가 있으니까. 이겁니다. 이거 무령왕릉이에요. 이게 보시면 벽돌을 층층이 가로 세로로 이렇게 층층이 쌓잖아요. 근데 이 우측에 있는 게 그 오나라의 어떤 사람의 묘라고 추정되는 묘인데 똑같아요. 벽돌을 가로 세로로 이렇게 쌓은. 근데 이 오나라 묘는 굉장히 이 무령왕릉의 묘보다는 엄청나게 큽니다. 굉장히 커요. 요거는 좀 작은 거야. 근데 형식은 똑같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중국 형식의 무덤 안에 과연 백제 무령왕이 묻혔을까? 저는 여기가 의문이 듭니다. 왜 드느냐? 자, 첫 번째로 의문점이 뭐냐면요. 이 묘지석이에요, 두 개. 아니, 이게 형식은 둘째 치고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이 가운데 구멍이 뚫렸어요. 구멍이, 여기에. 구멍이 뚫렸어요. 묘지석이 구멍을 뚫습니까? 아니, 이게 쪼개졌다거나, 이 묘지석이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뚫린 거는 이해가 가.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묘지석을 보세요. 정상적이란 말이야. 어디 갈라진 데도 없어. 깨끗해. 근데 가운데 구멍이 뚫렸단 말이야. 두 개 다. 이게 어떻게, 이게 믿을 수가 있겠냐고, 이게. 예?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게요, 의자왕의 그 친인척의 그 묘지석이에요. 중국에서 발견된. 보세요. 쪼개졌잖아. 이렇게. 쪼개졌는데, 구멍이 뚫리질 않았죠. 묘지석이 어떻게 구멍을 뚫습니까? 보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 묘지석이. 이게 맞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문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묘지석이요. 보통 묘지석은 이 묘 앞에 설치를 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 릉 안에 내부에 이렇게 바닥에 널브러져 있어요. 안 쓰러질 수도 있지. 근데 이 능 안에 묘지석을 놓았다? 야, 이거 듣도 보지도 못한 일이죠. 밖에 있어야지. 그리고 보세요. 이 오수전이거든요, 이게. 엽전.
오수전이 이 묘지 이 석판의 위에 있다. 그렇다는 건 이게 세워져서 쓰러진 게 아니잖아. 그죠? 원래부터 이 바닥에 처박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위에다 이게 오수전이 이렇게 이런 상태로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세워진 상태에서 세워진 상태라면 이게 이 옆전이 오수전이 이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야지 쓰러지면. 그게 아니고 이거는 원래부터 이 묘지석이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듣도 보지도 못한 그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묘지석의 이제 그 관직명을 보세요. 영동 대장군 백제사마왕.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동 대장군. 여기까지는 좋아. 백제사마왕. 이러한 기법은, 표현 기법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양나라가 이제 책봉을 해줄 때, 이제 책봉을 할 때 그 하사받은 그 관작이 뭐냐면, 무령왕, 그러니까 무령왕이 어떤 관작을 처음에 받았었냐면, 행, 도독, 백제 제군사, 진동 대장군 백제왕. 이게 정식 그 관직명이에요. 만약에 이 묘지석에 이런 관직명을 집어넣으려면 이 양식대로 해야 됩니다. 행, 도독, 백제 제군사, 진동 대장군 백제왕.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표기법이라고. 그리고 이 무령왕이 나중에 진동 대장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다시 받은 관직명이 뭐냐면 사지절, 도독, 백제 제군사, 영동 대장군 백제왕. 이게 맞는 거예요. 이 표기법이. 좋다 이거요. 이거는 뺄 수 있어. 사지절, 도독, 백제, 제군사. 요거는 뺄 수 있다고 쳐요. 요거 빼고. 그러면 영동 대장군 백제왕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 표급 백제사마왕 이름을 관직명에 하사받은 책봉된 관직명이잖아요. 근데 이름을 갖다 집어넣어놨어. 이런 표기법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묘지석에 이제 이 시호가 있잖아. 무령왕이 죽을 때 시호를 무령이라 하였다라고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무령. 그럼 무령이라고 써야지. 사마가 뭡니까? 사마가 시호를 써야지. 무령왕이 죽은 다음에 묘를 설치를 축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시호가 들어가 줘야지. 무령왕이라고 해야지. 사마가 뭡니까? 사마가. 그러니까 제 설명을 이해하시죠? 이 묘지석 때문에 이 묘가 무령왕릉이라고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묘지석의 이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이 묘지석에 쓰여 있는 무령왕릉이라는 이게 흔들립니다. 그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해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 국보로 정해졌거든요. 이거 국보예요. 이렇습니다. 아무도, 학자나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 중국 묘의 어떤 형식을 딴 여기에 과연 무령왕릉이 안장이 됐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묘는 무령왕릉의 묘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지금 공주 송산리 고분의 어떤 그 분포도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무령왕릉이고요. 요 밑에 6호분, 그 다음에 5호분, 그 다음에 동쪽으로 4호, 3호, 2호, 1호, 7호, 8호, 이게 대부분이 짱깨 무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령왕릉 인근에 있는 이 묘들이 전부 짱깨 형식의 무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1971년도가 아니고요. 쪽발입니다. 일본인 가루베란 사람이, 얘가 이제 그 일본에서 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뭐 교사 생활을 했다나 뭐 아무튼 공주에서 교사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차에 이 공주에 이제 도굴이 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할 거 없이 도굴이 심했단 말이죠. 근데 이 가루베란 이 일본인이 송산리 1호분부터 4호분을 발견을 한 겁니다. 뭐 발견한 건 아니고, 왜냐하면 노출이 돼 있었기 때문에, 도굴이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우연찮게 1호분부터 4호분을 여기 1호분부터 4호분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1932년도에는 요게 이제 어떤 그 공사를 했었어요, 일본 애들이. 그러다가 5호분에서 8호분이 이제 노출이 된 겁니다. 5호, 6호, 8호 요까지 이렇게 공사 중에 이 세 개가 노출이 되면서 이 가루베가 이 사실을 캐치를 한 거야. 그래서 1933년에 이 가루베가 이 무령왕릉 앞에 있는 6호분 요거 있잖아요. 이거를 무단으로 도굴을 합니다. 무단으로 도굴을 한 거예요. 이것도 몰라. 8호분, 7호분도 얘가 이 가루베가 다 도굴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6호분, 이 5호분, 뭐 1호, 4호, 8호, 7호 다 중국 남조의 형식의 고분이었던 겁니다. 그 집단적으로 여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럼 제가 앞서서 이 묘지석의 어떠한 문제점, 이것 때문에 무령왕릉의 묘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비에 보자고. 사비, 부여에. 부여 능산리 고분입니다. 요 애 있고 요 고인돌 모야. 그리고 이겁니다. 돌을 깎아서 만든 적석총입니다. 사비에. 대부분이 그렇다고요. 적석총이에요. 이게 한민족의 무덤인 거죠. 근데 이 공주 송산리에만 유독, 공주에만 그 남조, 그러니까 중국 애들의 묘가 이렇게 무더기로 발굴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무령왕이 과연 이 무덤에 안장이 됐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죠. 그렇다면 뭐냐, 이게. 여기 집단적으로 축조된 이 중국 짱깨 무덤은 도대체 뭐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백제와 그 다음에 중국 남조의 나라들과 얼마만큼 친했었는지.
그러니까 인적 교류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예? 중국 애들이 물론 뭐 중국 일반 백성들이 와서 살지는 않았겠지. 그 대신 누가 백제의 관료나 아니면 뭐 연락병식으로 관료나 어떤 뭐 다른 뭐 기술자나 아니면 뭐 양나라에서 불교가 발달이 됐으니까 뭐 승려나 이렇게 백제에 와서 살 수가 있잖아요. 삼국사의 기록에도 있더라고요. 서기 541년 성왕 때입니다.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모시 박사와 기술자, 화가를 보내주기를 요청하니까 양나라에서 이를 들어주었다는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백제랑 양나라와의 어떤 관계 얼마나 치밀했었고, 그 다음에 백제 내에 이 양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걸 추측할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서기 549년 10월 성왕이 양나라 도읍에 반란이 이제 터집니다. 후경이라는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거를 모르고 사신을 보냈다는 거죠. 근데 이 사신 안에는 백제 사람도 있었겠지만 양나라 사람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사신이 그곳에 이르러 그러니까 양나라의 수도 성과 궁궐이 황폐하고 허물어진 것을 보고 모두 대궐문 밖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소리내어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 후경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양나라 수도가 파괴가 된 거야. 근데 이걸 보고 울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백제 사신이 따라갔어. 아무리 양나라하고 친하더라도 백제 사신이 울었겠냐고. 이때 울은 애들은 누구겠냐고요. 백제 내에 살고 있었던 양나라 사람인 거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경이 우니까 얘네들 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제 난이 평정된 다음에 풀어줘요. 이랬던 기록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이 일반적인 그 백제의 그 어떤 묘 형식은 한민족의 형식인 적성총인데 왜 유독히 공주에만 중국의 묘의 어떤 형식, 그런 묘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있었을까? 이거 아닙니까? 저는 양나라 사람들이 백제에 많이 거주를 했다고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의 묘가 아닐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추론을 하자면 이 양나라 사람들이 백제 내에서 많이 거주를 했고 이 사람들과 백제인과의 어떤 또 이 관료나 귀족들하고 또 이 친분 관계가 있었지 않았겠냐. 그래서 그 일부 어떤 그 귀족이 이런 그 중국의 묘 형식의 이제 이런 데에 그 사람들이 이제 안장이 됐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 일부 귀족들, 그 다음에 백제 내에 살고 있었던 양나라 사람들의 묘라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무령왕릉이 아니라는 사실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묘지석의 실체, 이거를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여기는 무령왕릉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